2018년 10월 20일 루카스 그레이브스 형사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늪지대에 있는 버려진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원래 인근 건물 화재와 관련된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부지를 조사하던 중 그는 집의 버려진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발자국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레이브스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방 중 하나로 향하는 문이 판자로 막혀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판자를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손전등을 그 사람에게 비추자 그는 발견된 사람이 심하게 여위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임을 즉시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밝은 빛에도 그레이브스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곧 구급대원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휴대용 지문 스캐너를 사용하여 그들은 그 사람을 신속하게 식별했습니다. 그녀는 최근에 16세가 된 릴라 존슨이었습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특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에 대한 실종 신고는 단 한 번도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릴라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고 일어나는 일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가 말 대신 내는 이상한 소리에 주목했습니다. 때로는 오리소리와 비슷하게 들리는 낮은 쉿소리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장기간의 사회적, 감각적 박탈의 결과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경찰 조사 결과 릴라는 지난 수년 동안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고 그녀의 후견인인 마사와 사이러스 존슨의 집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정상적인 생활과 교육에 대한 보고서가 담긴 위조된 편지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는 잠정적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첫 번째 사실들을 검토한 후 경찰은 사건을 재분류했습니다. 더 이상 보험 사기가 아니라 불법 감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레이브스 형사는 릴라의 발견이 더 복잡하고 불안한 수사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존슨 부부의 생애를 조사하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들이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2008년 사이러스와 마사는 릴라의 양육권을 공식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고 릴라가 고향에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고 믿어 해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들의 결정을 승인했고 소녀는 루이지애나의 외딴 늪지대에 있는 조부모의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즉시 홈스쿨링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존슨 부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양육권은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모든 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은 존슨 부부로부터 릴라의 학업 성취도와 건강 상태에 대한 증명서를 정기적으로 받았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외에 있는 부모도 걱정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마사가 딸이 자라고 배우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항상 많은 작은 세부 사항들과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러한 유형의 의사소통에 익숙했는데 조부모가 릴라가 불필요한 접촉 없이 더 조용히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전화나 방문으로 릴라를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사관들은 존슨 부부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가까운 도시인 티보도의 우체통에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냈습니다. 부모는 모든 말을 믿었고 딸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이 루이지애나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 공식적으로 홈스쿨링을 등록한 가정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면 보고서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존슨 부부가 릴라를 10년 이상 사실상 고립시켰지만 법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전체 속임수 메커니즘이 밝혀졌으므로 형식적으로 합법적인 양육권이 실제 상황을 완전히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존슨 부부의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모든 답이 서류와 공식 보고서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레이브스 형사는 아무도 가족을 확인하지 않았던 수년 동안 릴라의 실제 삶이 어떠했는지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인근 주택 화재를 조사할 때 루카스 그레이브스는 원래 존슨 부부의 부지를 방문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보험 사기 증거를 찾아내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에 탄 건물을 조사하던 중 그는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탄 벽에서 바로 시작하여 덤불을 통해 인근 부지로 이어지는 여러 개의 새로운 신발 자국이었습니다. 그레이브스는 근처에 화재를 지켜볼 수 있는 은신처나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슨 부부의 부지로 이어지는 흔적을 따라가던 중 그는 본차의 뒤에 있는 작은 별채를 발견했는데 이는 도구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안에는 바닥에 가연성 액체 잔해가 담긴 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화재 현장에서 발견했던 것과 정확히 같은 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집주인의 개입을 명확하게 나타냈고 형사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그레이브스는 용의자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 자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조사에서 그는 복도 깊숙이 판자로 막힌 문을 발견했고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간 후 릴라 존슨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화재와 보험 사기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존슨 부부를 훨씬 더 심각한 범죄로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지위를 얻었고 경찰의 관심은 존슨 부부가 자기 집에서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에 집중되었습니다. 경찰에게 존슨 부부를 처음으로 알린 사람은 지역 은둔자였습니다. 주민들은 그를 늪지대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는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홀로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경찰에게 그는 여러 번 사소한 분쟁으로 눈에 띄었던 골칫거리 인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도 그런 증인들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그레이브스 형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규정에 따라 그는 화재에 대해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질문하는 동안 은둔자는 존슨 부부의 집 창문에서 누군가를 반복해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인물이 작고 마르고 항상 방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존슨 부부가 의심스럽게 행동하고 그의 말에 따르면 이상한 종교 의식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이를 의심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는 작은 도시에서 종종 들리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둔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그린 집 그림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스케치에는 그가 여러 번 보았던 창문과 사람의 모습이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 그림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창문의 배치와 세부 사항은 집의 평면도와 릴라가 발견된 바로 그 방의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은둔자가 실제로 일어난 일을 관찰했으며 세부 사항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간단한 확인 후 경찰은 은둔자 자신이 존슨 부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될 수 없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는 화재 발생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었고 수사관들은 그의 죄에 대한 동기나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초기 의심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을 중요한 조사 부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존슨 부부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은둔자의 진술과 그림은 집에서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레이브스 형사가 여기에 온 이유였던 화재는 더 이상 단순한 에피소드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다음 단계는 존슨 부부 자신들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누구였고 그들의 집에서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사이러스 존슨을 신문하기 시작하자 수사관들은 그들이 어려운 인물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심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절대적으로 침착했으며 단 한 번도 두려움이나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질문에 그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으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연민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기록에는 존슨이 자신과 아내가 릴라의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제한했다고 자발적으로 인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감정 없이, 심지어 어느 정도 차가운 침착함으로 이에 대해 말했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반응에 부재에 당황했고 마침내 그레이브스 형사는 그에게 직접 동기를 물었습니다. 그때 사이러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릴라가 순수한 영혼이었고 자신과 마사가 타락하고 더럽다고 생각하는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이득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종교적 광신주의에 기반한 그의 신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형사들은 사이러스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여러 번 제안했지만 그는 숨기거나 변호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매번 거절했습니다. 한편 다른 수사팀은 존슨의 아내 마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에는 불안감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침묵하려고 노력했으며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을 수색하던 중 경찰은 그녀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릴라의 부모에게 보내진 편지들이 그녀의 필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후 마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을 멈췄고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존슨 부부가 함께 행동했으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광신적인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동기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경찰의 관심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존슨 부부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릴라를 고립시킬 수 있었으며 그들의 광신적인 신념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갔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존슨 부부의 집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가족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경찰과 이웃의 주의를 피할 수 있었는지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그 집은 루이지애나 늪지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작은 부지에 있었고 바이유 라프루슈의 흐린 물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어지는 길은 없었으며 보트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브스 형사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의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순찰 보트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낡은 부두에 정박했을 때 그는 자신을 이 건물로 이끈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은 이 늪지대 지역의 전형적인 주거지와 같았습니다. 홍수를 피하기 위해 높은 말뚝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주위는 깊은 침묵과 어떤 활동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창문, 불빛 없음, 잡초로 뒤덮인 길. 이곳에 누군가가 영구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릴라가 발견된 방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중 경찰은 불안한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판자로 단단히 막혀 있어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창문이 약 1년 전에 막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마도 존슨 부부가 누군가 집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일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은둔자는 창문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몇 번이고 실루엣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을 계속 조사하는 동안 경찰은 바닥에 조심스럽게 위장된 해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닥재에 너무 깔끔하게 맞춰져 있어서 오랫동안 주에 깊게 찾은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해치 아래에는 더러운 늪지물로 채워진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조건은 너무나 불쾌해서 수사관들은 해치가 위협과 심리적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곧 신문 중에 사이러스 존슨 자신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그 공간이 정기적인 정화 절차에 사용되었다고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물에 잠기는 것이 릴라를 외부 세계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경찰 심리학자들은 그러한 행동의 규칙적인 반복이 심각한 심리적 결과와 일어난 일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릴라가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조건을 정상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발견되었을 때 보인 이상한 행동, 즉 어떤 감정도 없고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존슨 부부의 집은 결코 평범한 거주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특별히 준비된 장소로 드러났습니다. 집의 모든 세부 사항, 즉 외딴 위치에서부터 방의 특정 구조에 이르기까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존슨 부부가 이 이야기의 유일한 관련자인지 아니면 일어난 일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길고 효과적인 고립에 기여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알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부부가 다양한 종교 또는 사회단체와 가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확인하기 시작하여 존슨 부부가 그러한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정확히 어디에서 얻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사이러스의 행동이 신문에서 침착함과 차가운 무관심으로 특징 지어졌다면 마사 존슨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대화 시작 몇 분 만에 그녀가 심한 충격 상태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사는 울었고 거의 말을 찾지 못했으며 끊임없이 주제에서 벗어났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멈춰 서서 모든 것이 올바르다고 달리 할 수 없었다는 일반적인 문구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기록에 마사가 남편과 관련된 모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화가 사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갈 때마다 그녀는 침묵하거나 더 긴장했습니다. 릴라의 고립에 대한 결정을 정확히 누가 내렸는지 묻자 마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수사관들에게 기록된 단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사이러스는 바깥 세상이 역병에 걸렸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감염되었다고요. 그는 릴라가 나가면 그녀도 병에 걸릴 거라고 말했어요. 이 인용문은 수사관들에게 마사가 왜 수년 동안 남편의 행동을 지지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루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남편을 단순히 신뢰했고 달리 행동할 수 없었다고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사는 사이러스가 정한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했으며 그를 매우 두려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혼란스러웠지만 진실했고 수사관들은 이것이 단순히 부부의 지지가 아니라 깊은 감정적 의존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임을 이해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심리학 전문가들은 나중에 마사가 남편의 장기간에 걸친 영향으로 인해 실제로 완전한 정신적 억압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녀는 점차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능력을 상실했고 사이러스의 말을 절대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폭발과 정당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릴라의 부모에게 편지를 쓴 것은 마사였고 홈스쿨링에 대한 거짓 보고서를 확인하는 모든 서류에 그녀의 필적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릴라의 속임수와 고립에 대한 그녀의 적극적인 참여를 증명하는 이러한 증거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마사 존슨이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비록 남편의 영향 아래 행동했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고 있는 완전한 공범자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감정 상태와 남편에 대한 심리적 의존은 고려되었지만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부부의 종교적 신념을 조사하여 그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진 유일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그들의 광신적인 사상을 공유하는 더 큰 집단의 일부였는지 이해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부부가 체포된 지 며칠 후 수사관들은 존슨 부부의 집 부지를 다시 조사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레이브스 형사의 시선은 집 옆의 작은 장미 화단으로 향했습니다. 잡초로 무성한 나머지 부지와 비교할 때 바로 이 구역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지역의 흙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수 탐침을 사용하여 법의학자들은 땅 밑에 숨겨진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장미 덤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밀봉된 플라스틱 용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밀폐된 뚜껑과 여러 겹의 테이프는 소유자들이 내용물을 오랫동안 숨길 계획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용기를 열자 수사관들은 그 안에 여러 오디오 카세트와 편지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카세트에는 일과, 이과, 마사의 고백, 정화 등 유사한 제목들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총 12개였습니다. 편지들은 따로 놓여 있었고 나중에 조사를 통해 마사 존슨의 필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릴라의 부모에게 보내져 정상적인 가족 생활의 인상을 주려는 의도였습니다. 첫 번째 카세트를 들으면서 수사관들은 사이러스 존슨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녹음은 모두 동일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날짜와 짧은 소개, 순수함의 교훈. 사이러스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교훈적이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가 악덕과 질병에 빠져 있으며 릴라는 완전한 복종과 물을 통한 정화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중에 전문가들은 마사의 목소리로 확인했으며 그녀는 남편의 말을 확인하고 보충했습니다. 카세트 중 하나는 추가적인 소리로 다른 것들과 달랐습니다. 조사 결과 그것은 이전에 녹음된 거리 소리였는데 존슨 부부가 다음 도시로 운전하는 동안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이러스는 릴라의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강화하고 집 밖의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증명하기 위해 이러한 녹음들을 재생했습니다. 12개의 카세트를 모두 들은 후 수사관들은 존슨 부부가 심리적 영향 시스템을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신중하게 구축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얻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성격의 완전한 억압을 목표로 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카세트와 함께 발견된 편지들은 왜 릴라의 부모가 그녀를 그렇게 오랫동안 찾지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부모는 성공적인 홈스쿨링과 딸의 충만한 삶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일부 편지에는 릴라의 필적을 모방한 서명까지 포함되어 있어 부모는 딸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발견된 자료들은 존슨 부부가 릴라를 단순히 감금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조작, 문서 위조, 친척에 대한 의도적인 오도를 포함하는 세심하게 계획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존슨 부부가 전적으로 자체적인 주도로 행동했는지 아니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의 광신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었을 수 있는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집된 모든 자료를 연구한 후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릴라의 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공하여 수사관들이 존슨 부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의 결과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릴라는 심각한 감각 박탈과 깊은 심리적 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외부 세계와의 모든 정상적인 접촉이 수년 동안 없었고 평범한 인간 상호작용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고립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그녀에게 이른바 선택적 함구 중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신체적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정상적인 언어 능력을 상실했고 실제로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 대신 그녀는 일생 동안 그녀를 둘러싼 자연의 소리를 연상시키는 불분명한 소리를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인간의 뇌가 인간의 의사소통을 더 이상 정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극심한 사회적 고립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의료 보고서의 별도 부분은 릴라의 신체 상태를 다루었습니다. 그녀의 손과 발에서 수많은 흉터와 곤충 물린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피부 손상이 늪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체된 더러운 물에 장기간 노출된 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를 사이러스 존슨이 정화라고 불렀던 절차와 즉시 연관시켰습니다. 따라서 신체적 손상은 용의자들이 신문 중에 이미 진술했던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의료 자문은 수사가 그러한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주기적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수년 동안 수행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이전의 부지에서 발견된 오디오 카세트와 편지라는 증거와 일치했습니다. 릴라와 함께 일한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정신에 대한 결과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외부 세계와 정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주기 위해 긴 재활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위원회의 의견은 존슨 부부의 의도적인 행동에 대한 심각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부가 의식적이고 일관성 있게 행동했으며 릴라의 건강에 상당한 해를 끼친 시스템을 신중하게 구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수사는 존슨 부부가 그러한 급진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지지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는지 아니면 더 큰 집단의 일부였는지 이해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이 잔인한 세계관의 기원을 밝히고 유사한 사례가 다른 곳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 소견을 검토한 후 수사관들은 모든 것이 시작된 사건, 즉 이웃집 화재로 돌아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두 사건이 서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는 릴라의 고립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험 사기를 목적으로 한 방화였습니다. 그러나 존슨 부부의 집에서 발견된 문서를 분석하던 중 모든 것을 하나의 사슬로 연결하는 세부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화재 발생 몇 주 전 사이러스는 그 집에 대한 고액 보험을 계약했습니다. 재정 조사를 통해 보상금이 건물의 시장 가치를 상당히 초과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립된 지역에 사는 평범한 연금 생활자에게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보험회사를 속일 계획이었고 화재가 이 시나리오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전의 사건에서 증언했던 은둔자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는 화재 직전에 사이러스가 배에서 여러 개의 금속통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휘발유 냄새가 너무 강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 진술은 조사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화재 현장에서 연료 잔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후 은둔자의 연루 가능성은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존슨 부부가 의도적으로 그를 편리한 용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의 이상함, 은둔 생활 방식, 그리고 늪지대 남자라는 평판은 그를 이상적인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부부는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의심이 자동으로 그에게 향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수사는 화재가 우연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고 동시에 훨씬 더 심각한 이야기, 즉 릴라의 고립의 흔적을 파괴하려는 시도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두 사건은 공식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재정적 동기는 분명했지만 이념적 동기를 대체하지는 않았습니다. 존슨 부부는 돈 때문에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광신적인 신념은 걱정 없는 노년을 확보하려는 욕망과 뒤섞여 범죄를 신념과 탐욕의 기묘한 혼합으로 만들었습니다. 검찰 보고서에는 이러한 결론이 별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존슨 부부는 계획된 사기와 한 사람을 심리적 통제해 장기간 감금한 두 가지 연관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색의 이것은 다음 단계, 즉 그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광신적인 신념의 원천이 누구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존슨 부부의 생애를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임무는 평범한 노부부가 어떻게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그저 이상하고 폐쇄적으로 보였지만 곧 그들의 신념을 설명하는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웃들은 경찰에게 사이러스와 마사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과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회피되었고 그저 이상한 특징을 가진 노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주민들은 사이러스가 약 20년 전부터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에게 인류가 순수함을 잃었으며 유일한 탈출구는 완전한 고립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그의 말은
노화 현상이나 단순히 사람을 싫어하는 것으로 치부되었고 아무도 그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계속되었고 그 시기에 오래된 문서와 증언을 조사했습니다. 존슨 부부가 90년대 후반에 라프루슈 지역에서 부활의 성전으로 알려진 작은 종교 단체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단체는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고 주민들이 그들의 급진적인 견해와 논란이 많은 의식에 대해 불평한 후 지방 당국에 의해 해산되었습니다. 보관된 자료에는 현대의 역병, 고립을 통한 정화, 심지어 외부 세계와의 모든 의사소통을 끊으라는 권고와 같은 표현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해산 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고 책임 추궁을 받지 않았습니다. 존슨 부부는 당시 공식적인 직책을 맡지 않았고 경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확보한 오디오 카세트는 사이러스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아이디어들을 수년 동안 보존하고 반복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러스의 목소리로 녹음된 텍스트가 그 단체의 자료와 거의 문자 그대로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부부의 상태를 평가한 심리학자들은 수년간의 완전한 고립이 존슨 부부의 정신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사이러스는 자신과 아내를 선택된 길의 절대적인 옳음에 대해 점차적으로 확신시켰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들의 상태를 두 사람이 동일한 비현실적인 신념을 공유하고 서로를 강화하는 상호 지원적 정신병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그러한 상태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릴라의 고립이 자발적인 결정이나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존슨 부부가 자신들의 광신적인 견해가 법이자 절대적인 규범이 되는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집의 모든 세부 사항, 즉 잠긴 창문, 끊임없는 교훈, 릴라의 부모에게 보내는 서면 보고서, 심지어 물을 이용한 의식까지도 잘 짜인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수사는 존슨 부부 외에 이러한 아이디어를 유지하거나 전파하는 데 누가 연루되었을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부활의 성전의 나머지 구성원들의 운명을 더 자세히 조사하여 존슨 부부의 이야기가 단일한 예외였는지 아니면 유사한 견해가 다른 곳에서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이러스 존슨의 마지막 신문은 사건이 법원에 넘겨지기 전에 결정적인 에피소드가 되었습니다. 그레이브스 형사는 사이러스에게 혐의의 반박 불가능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모든 수집된 증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사이러스가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관들과 논쟁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어떤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앞 테이블에는 집터에서 발견된 낡은 녹음기와 여러 오디오 카세트가 놓였습니다. 녹음은 신문실에서 직접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사이러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정적인 색채 없이 명확했습니다. 테이프에는 침묵과 정화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말들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이전의 수사관들이 사이러스가 추종하는 이념의 일부로 기록했던 것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반응을 주에 깊게 살폈습니다. 사이러스는 마치 일상적이고 오래전부터 익숙한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두려움, 분노 또는 불편함에 어떤 징후도 없이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존슨 형사는 집 수색 중에 찍은 사진들을 제시했습니다. 사진들은 라일라가 처했던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가구 없는 작은 방, 못 박힌 창문, 집 아래로 이어지는 해치, 그리고 그런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결과들. 사이러스는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사진들을 침착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에 대한 그의 태도는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을 살펴보는 것과 더 유사했습니다. 형사가 자신의 행동이 불법적이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사이러스는 자신의 의식 속에서 불법적인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자신감 있고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자신의 옳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러스는 자신에게 씌워진 단 하나의 혐의도 부인하지 않았지만 각 에피소드에 대해 구원과 정화라고 부르는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정당화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신문 기록을 검토한 심리학자들은 사이러스의 행동이 예측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들의 소견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신념과 완전히 동일시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광신이 성격의 토대가 되어 현실을 완전히 대체한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문이 끝난 후 그레이브스 형사는 존슨이 자신의 행동의 불법성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사건 파일에는 녹음, 편지, 전문가 소견, 사진 및 증언 등 모든 증거가 명확하게 문서화되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위한 완전히 준비된 사건을 받았습니다. 이제 수사는 완료되었고 존슨 부부의 운명은 법정에서 결정되어야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이러스와 마사의 행동이 우발적이거나 실수였을 뿐만 아니라 사려 깊고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임을 입증하는 주장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최종 신문이 끝난 후 검찰은 법정 기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과제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모든 수사 자료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그림으로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의료 보고서, 오디오 카세트, 금융 문서 및 증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존슨 부부의 유죄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강조점을 두는 것만 남았습니다. 특히 검찰에게 중요한 것은 라일라의 건강에 가해진 장기간의 심각한 피해를 명확하게 확인한 의료 소견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상태가 수년에 걸친 의도적인 고립의 결과이며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사이러스와 마사가 자신들의 행동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녹음을 포함한 다른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기소의 추가 요소는 존슨 부부가 외부인과의 모든 접촉을 피하기 위해 라일라를 수년 동안 숨겼다는 것을 확인한 이웃들과 은둔자의 증언이었습니다. 라일라의 부모에게 보내진 편지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정보의 체계적인 은폐와 친척들에 대한 의도적인 오해를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범죄의 재정적 측면을 검토했습니다. 사이러스가 화재 직전에 위임장으로 관리하던 이웃집에 대해 보험 정책을 체결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재정적 동기가 이념적 동기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소장에서 검찰은 두 에피소드를 종합하여 부부가 광신적인 신념과 물질적 이득에 대한 욕구 모두에 의해 움직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률가들은 존슨 부부의 과거와 해체된 종교단체, 재생의 사원의 보관 자료를 조사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 문서는 지역기록 보관소에 대한 요청과 그룹의 전 회원들의 증언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슨 부부의 이념이 이 그룹의 가르침과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부부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완성된 세계관에 기반하여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들은 피고인들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제출했으며 부부가 심각한 인지 왜곡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 상태는 자신들의 행동의 불법성을 완전히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두 부부 모두 개인적인 신념이 모든 사회 규범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했습니다. 사건이 법원에 넘겨질 때까지 수사관들은 사이러스와 마사가 자신들의 범죄를 정확히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유죄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되고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완전히 법원으로 넘어갔고 수사관들은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기소장이 거의 법원에 제출될 무렵 마사 존슨은 모두에게 예상치 못하게 변호사를 포기하고 수사관들에게 자발적으로 새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서면 진술서에서 그녀는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결정을 사건의 모든 강조점을 확실히 찍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신문 중에 마사는 더 이상 심한 정서적 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남편의 통제 아래 살았으며 일어난 모든 일이 정상인 척하는 것에 지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마사가 오랫동안 처음으로 평소에 폐쇄성 없이 자유롭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암기된 구절이나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라일라의 고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했으며 부모에게 위조된 편지를 썼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이기심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남편의 견해에 대한 완전한 의존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의 이념은 도덕과 법에 대한 모든 개념을 대체했으며 그녀는 신념과 잔인함 사이의 경계가 어디인지 인식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마사는 자신의 행동을 범죄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것이 라일라에게 해를 끼쳤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에서 그녀는 또한 가족 내에서 항상 권위를 가졌던 사이러스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반대하고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중에 그녀의 행동이 수년간의 압력과 공동 고립으로 인한 완전한 심리적 복종 상태에 해당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그녀의 진술을 자발적인 공범 고백으로 기록했습니다. 마사의 진술은 이미 존재하는 증거들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이전에 의문을 제기했던 세부 사항들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은 더 이상 가설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피고인 자신의 말들이 모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진술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후 검찰은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사의 고백은 사건을 법적으로 최종적으로 종결시켰고 부부가 광신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의도에 의해 조율되고 의식적으로 행동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마사 존슨은 수집된 모든 증거를 확인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전체 이야기를 밝힐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각 배우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자료를 법원에 넘기고 두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결정할 결정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수사관들은 존슨 부부의 집에서 라일라의 삶을 완전히 재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이러한 고립이 수년 동안 정확히 어떻게 지속되었고 닫힌 문 뒤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법원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마사의 고백, 의료 소견, 물증 및 늪지대에서 집 수색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상생활을 재구성했습니다. 매일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사는 조용한 방 문으로 가서 바닥에 작은 생선 조각과 금속 컵에 물을 놓았습니다. 사이러스는 조리된 음식이 영혼을 오염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한 단순하고 자연적이어야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물쇠와 집 아래로 이어지는 해치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단단히 잠겨 있으면 부부는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보통은 정원으로 가거나 경작지로 가서 사이러스가 보트를 수리했습니다. 라일라가 있던 방은 완전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시계도 창문도 광원도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만 있었습니다. 물방울 소리, 곤충의 윙윙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 심리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일라가 낮과 밤의 변화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을 조사하던 중 벽에서 표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마도 날짜를 세려는 시도였겠지만 모두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마사는 문 틈새를 통해 소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이러스가 손으로 쓴 짧은 글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침묵, 순종, 정화에 대한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종이들에는 오디오 카세트와 편지의 필적과 일치하는 특징적인 표시가 있었습니다. 마사는 나중에 이 수업이 정신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의 일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재구성의 가장 심각한 에피소드는 부부가 물에 의한 정화
라고 부르는 주관의식이었습니다. 해치가 열리고 라일라는 집 아래 공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차갑고 탁한 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녀는 그곳에서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보냈습니다. 집 아래 공간은 낮아서 몸을 굽혀야 했고 물의 온도는 섭씨 10도를 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션 후에는 피부가 벌레 물린 자국과 작은 상처로 뒤덮였는데 이는 나중에 의료 소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절차는 종교적 정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복종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이러스는 그것을 라일라의 의지를 꺾는 방법으로 보았고 마사는 반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일어나는 일을 의무로 받아들였습니다. 재구성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조용한 방의 내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6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은 안쪽에서 단단히 못 박혀 있었고 문은 금속 경첩으로 보강되어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문 아래에는 음식과 수업이 담긴 종이 조각이 전달되는 좁은 틈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가구가 전혀 없었고 고르지 않은 판자로 된 바닥과 구석에 습기의 흔적만 있었습니다. 법의학 기술자들의 소견에 따르면 그 방은 완전한 감각 차단 환경에 해당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신적 후유증 없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재구성은 존슨 부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 갑작스러운 붕괴의 결과가 아니라 수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이러스는 식단에서 수면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며 모든 행동이 정화라는 이념에 종속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마사는 질문 없이 지시를 따랐고 그의 의지에 따라 공범이 되었습니다. 분석에 참여한 심리학자들은 라일라가 단순한 고립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가 의식적인 구조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기대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웠고 현실과 만들어진 규칙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재구성 결과를 제시했을 때 범죄가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길고 의식적인 과정이었습니다. 못 박힌 창문에서 정화의식의 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요소는 하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구성은 범죄의 체계적 성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며 존슨 부부의 행동이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1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어떤 의심도 배제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고 법원에 넘겨질 준비가 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부부의 운명은 배심원단의 판결로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존슨 부부에 대한 재판은 다음 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언론과 참관인들로 가득 찼지만 분위기는 차분하고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참석한 누구도 피고인들의 격렬한 장면이나 감정적인 폭발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재판이 거의 소리 없이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검찰은 수사 중에 수집된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디오 녹음, 방 사진, 의료 소견 및 마사의 고백. 그들은 사이러스 존슨에게 불법 감금, 장기간 고립, 정신적 압박 및 당국에 대한 고의적 기만 등 12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사에게는 주로 문서 위조, 공범 및 남편의 행동에 대한 방조 등 8가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청문회 동안 사이러스는 마치 일어나는 일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나중에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자신의 신념에 완전히 몰두하여 자신의 유죄 또는 심지어 기소 사실 자체도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마사는 눈에 띄게 풀이 죽어 판사를 바라보는 것을 피했고 테이블에서 거의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재판 중 하루는 라일라가 법정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녀가 해방된 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재활센터 대표 옆에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법정 참석을 중요한 증인으로 확인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으로 자꾸 거의 들리지 않는 쉬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수년간의 고립 후 그녀가 처한 상태를 보여주었으며 사건의 추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재판의 중요한 순간은 오디오 녹음 재생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사이러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수분 동안 침묵과 정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시를 단조롭게 읽었습니다. 사건에 익숙한 사람들조차도 눈에 띄게 긴장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사이러스를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들은 피고인이 자신이 한 일을 완전히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명확한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반면에 마사는 남편의 영향력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발표했을 때 법정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이러스 존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사는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무너져 울었습니다. 사이러스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일어난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재판이 특히 감정적인 면에서 그들의 경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법정에는 격렬한 장면이 없었지만 일어난 일의 모든 심각성은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은 끝났습니다. 사이러스와 마사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심각한 범죄로 인정되었으며 그 결과는 라일라가 오랫동안 극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로 이야기의 법적 부분은 끝났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증거와 법원 결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거의 평생을 고립 속에서 보내고 이제 막 사는 법을 다시 배우기 시작한 사람의 회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재판 절차가 끝난 후 라일라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전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주요 임무는 의사소통 능력과 사람들과의 삶에 적응하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신경정신과 의사, 언어치료사들이 매일 그녀와 함께 일했지만 그 과정이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해 발달한 선택적 함구증은 완고했습니다. 라일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직접적인 눈맞춤을 피했으며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그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작은 개선점을 발견했습니다. 라일라는 더 침착해졌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 더 이상 움찔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손에 쥐어준 물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말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완전한 언어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최소한의 의사소통 기술과 자립 능력을 얻도록 돕기 위해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한 루카스 그레이브스 형사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다루는 부서로 정은되었습니다. 지도부는 그의 작업과 전문성을 칭찬했지만 그레이브스 자신은 동료들과의 대화에서 존슨 부부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전환점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 이전에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것들, 즉 사람들의 이상한 습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던 세부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늪지대에 있던 존슨 부부의 집은 곧 지방당국의 명령에 따라 철거되었습니다. 부지는 정리되었고 몇 달 후 자연이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에게 이곳은 낯설고 억압적인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고 만약 기억하더라도 짧게만 언급했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나은 사건으로 말입니다. 수사와 재판이 대부분의 질문에 답했지만 한 가지는 설명 없이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슨 부부가 초기 라일라의 자연적인 반응들, 즉 울음, 비명, 두려움을 어떻게 완전히 억압할 수 있었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없었고 남아있는 증거도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사건 파일을 연구한 숙련된 수사관들과 심리학자들에게도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존슨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자료가 담긴 기록 보관소는 라푸쉬 지방법원으로 넘겨졌으며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언론과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광신으로 치닫는 신념이 어떻게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시가 되었습니다. 사이러스 존슨, 81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사 존슨, 79살,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일라는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감독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이제 클리닉의 벽, 안뜰 산책, 짧은 치료 세션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브스는 루이지애나를 떠났지만 나중에 자신의 기록에서 이 사건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범죄 자체보다 사회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바로 옆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는가라고 썼습니다. 수년이 흘렀지만 존슨 부부의 이야기는 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집은 사라졌고 문서는 기록 보관소에서 먼지를 쌓고 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은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아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제때 멈추지 않은 신념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